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논문 작성하는 거, 논문 작성하는 전반적인 이제 과정, 우리 앞에서 이미 물론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랄지 쓰는 뭐 일종의 과정이죠. 개요로부터 시작을 해서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논문을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즉 논문의 구조부터 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받고 수정하고 최종 출판되기까지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까지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거나 아마 조만간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아마 대학원을 갓 시작하셨거나 혹은 뭐 몇 학기 진행이 되셨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곧 경험 하실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잘. 저도 박사과정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논문을 막 뭐 실험 결과가 좀 나왔더니 논문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냥 막 기존 논문 그냥 비슷한 형식을 따라가지고 억지로 쓰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걸 누가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냥 사실 맨땅에 헤딩으로 그냥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네, 그런 것보다는 한번 누가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이런 거구나. 논문이라는 게 이런 거고 논문이라는 걸 준비해서 최종 출판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논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구나. 우리가 R&D를 해서 뭔가 실험이든 뭐 이론이든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를 좀 한번 겪으면 이해를 하고 일단 나중에 또 겪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겠죠. 예전에 김충익 교수 수업에서 저런 내용 있었지. 이제 이게 이거구나. 그런 경험을 아마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혹시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이제 manuscript writing이죠. What is a research paper? 논문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논문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뭐 정의, 그러니까 뭐 책에 나올 만한 그런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서 우리 한번 봤었죠. 와이사드 교수님이 이 어드밴스 머터리얼에 쓰신 어,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뭐 논문 개요랄지 이런 걸 소개하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봤어요. A paper is an organized description of hypothesis, data, and conclusion intended to instruct the reader라고 돼 있죠. 이게 이 과학 논문의 간단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가정이 있고 하이포테시스가 있고 그걸 이제 그 가정을 이제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랑 컨클루전. 예, 죄송합니다. 그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어, 증명하기 위한, 그죠?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일련의 실험이나 또 실험 설계랄지 뭐 이론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또 결과가 있겠죠. 결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결국 논문인데, 논문의 목적은 인스트럭터 리더죠, 그죠? 독자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냥 혼자만 연구 어디 뭐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혼자만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면 사실 그건 논문이라고 말 수가 없죠. 그렇죠? 논문의 목적이라는 거는 결국 그 결과를 이 과정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특정한 결론을 남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특정한 저널에 제출을 해가지고 퍼블리시하는 것까지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먼저 보시면 papers are a central part of research라고 되어 있죠. 그죠? 논문 연구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그죠?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먼저 보시면 if your research does not generate papers, it might just as well not have been done. 그죠? 어떤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논문이 안 나온다면 그건 그냥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그죠? Interesting and unpublished is equivalent to non-existent. 그죠? 굉장히 재밌게 쓰셨는데 논문을 이 내용 문장을 흥미롭지만 출판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은 의미냐?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의미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죠? 어떤 주제가 아무리 흥미롭다고 하더라도 그게 출판이 돼서 독자한테 읽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마지막 분 보셔도 결국 이렇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Your objective is not to collect data. 단순히 데이터만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거를 결국 출판을 통해서 독자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의 목적이고 거기에 논문이라는 걸 작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뤘지만 논문을 쓰는 거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아웃라인, 논문 개요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죠? 논문이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 그죠? 논문 뭐 그림 한두 개 정도 그릴 만한 한두 개를 완벽하게 완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그릴 만한 데이터가 모이면 그때부터 바로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지고 연필로 전체적인 논문의 구성, 논문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체적인 구성, 이 흐름, 논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계속 덧붙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큰 그림은 딱 그려놓고 큰 논리의 흐름, 큰 전체의 논문의 흐름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생기면 거기다가 그림을 더 붙인다든지 뭐 데이터를 더 붙인다든지 혹은 뭐 텍스트를 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논문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그냥 개요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붙여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논문 개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아웃라인은 뭐 텍스트 같은 건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죠? 디테일은 나중에 정하면 되고 큰 흐름, 큰 줄기만 일단 넣어놓으면 된다. 그죠? If we do not agree on the outline, any text is useless. 그죠? 큰 틀이 잡혀 있지 않은데 아무리 뭐 텍스트를 장황하게 써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쓰고 개요를 반복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 논문을 같이 쓰는 사람들 간에 그리고 논문 그 사람들과 지도 교수 안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거죠. 그죠? 반복해서 이 논리적인 흐름과 이런 거를 다듬으면서 결국 서로 대화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통해서 하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앞에서도 뭐 비슷한 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죠? 종이를 꺼내가지고 한번 적는 거예요, 그냥 큰 틀의 생각들을 여기 뭐 이 앞부분 이제 인트로덕션인 것 같아요, 그죠? 리플리케이트 뭐 이게 뭐라고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무슨 디포지션 그다음에 리플리케이트 뭐쩌고 써 있고 그다음에 뭐 리피터빌리티 뭐 뭔가 재현성 있는지 그걸 보는가 봐요. 그런 내용들이 좀 들려져 있고 밸리데이션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뭐 리저트 앤 디스커션에는 이러이러한 내용 들어갈 거다. 종이 딱 꺼내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물론 막 적은 다음에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죠? 이 흐름이 맞는지, 그죠?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이 이 논문을 글로써 완성을 시켰을 때 맞을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일단 시작은 마구잡이 이 논문에 넣을 만한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도 뒤에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큰 구조는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논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그죠? 타이틀도 물론 굉장히 나중에 정형이 되고 나중에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타이틀을 우리가 쉽게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이라는 거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쓸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실험을 할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타이틀은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타이틀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실질적으로 이 논문에 컨트리뷰션이 있는지 저자들을 정하고 앱스트랙트는 뭐 마지막에 쓴다고 말씀드렸고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인트로덕션에 기본적으로 메인 주제, 그죠? 우리가 뭘 했는지, 왜 했는지, 그죠? 어떻게 했는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익스페리먼트 섹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이 실험 혹은 이 이론적인 계산을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리절트 앤 디스커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클루전 하나씩 좀 볼까요?
저자 관련해서도 저자도 사실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자를 사실 그 연구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저자라는 거는 보통 뭐 주저자가 전체적인 공저자들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한 다음에 또 지도 교수님과 교신자저인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누가 실질적으로 이 논문에 공헌을 했는지 컨트리뷰션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정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는가도 다 사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라보다는 이제 일종의 규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 구체적인 어떤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연구 윤리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데 only include those who have made an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예요. 이 논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적인 어떤 공헌을 한 사람만 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단순히 어떠한 뭐 예를 들면 측정을 좀 도와줬다, 데이터를 좀 얻어줬다, 그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어떤 논문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측정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사람을 저자로 넣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얻어줘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저자로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죠? 꼭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더라도 그런 사람은 다 넣어주곤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인텔렉츄얼 컨트리뷰션이 있는 사람만 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or those who will publicly defend the data and conclusions and who have approved the final version. 그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주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저자들이 논문의 작성과 수정에 다 관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논문을 수정하는 계속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주저자고 지도 교수님만 한 게 아니라 공저자도 항상 반복적으로 그 논문을 확인하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그죠? 항상 어, 제가 예를 들면 주저자인 논문이 있으면 지도 교수님께 드리기 전에 공저자한테도 다 확인을 받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 받은 다음에 항상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저자의 순서는 또 이게 보면은 can vary from discipline and to discipline이죠. 그죠? 이거는 이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소리예요.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뭐 논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주저자가 되고 뭐 다른 상대적인 공헌도가 좀 낮은 사람들이 공저자가 되고 뭐 지도 교수님이 교신 저자가 되고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in some fields the corresponding author's name appears first.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교신 저자가 제일 앞에 첫 번째 주저자하고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 쪽에서 이제 유기화학 분야에서는 모든 교수님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교수님들이 본인이 교신이면서 주저자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좀 손해죠, 그죠? 근데 분야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좀 특이한 분야는 뭐 저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논문의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문학 분야, 천문학 뭐 무슨 별을 관찰한듯이 이런 쪽은 워낙 뭐 한두 명 일부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논문 하나 완성을 시키는데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알파벳 순서로 그죠? 레스 네임의 알파벳 순서로 저자를 그냥 정해요. 그렇게 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스 네임이 A로 시작하면은 주저자가 되는 거야 그냥. 뭐,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다음 논문의 제목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목에서 이 논문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title describes the paper's content clearly and precisely including keywords. 키워드가 딱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advertisement라 돼 있죠. 제목을 딱 보면은 누가 읽더라도 이 논문에서는 이런 연구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약어나 특정한 어떤 전문 용어 같은 건 쓰지 않아요, 절대로. 제목에는 절대 약어를 쓰지 않습니다. abbreviation.
그죠? 뭔가 줄임말 이런 거 절대 쓰지 않고요. 그래서 어, 제목을 잘 정하는 게 또 역시 중요하다. 앱스트랙트가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론 앱스트랙트는 어,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논문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논문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써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앱스트랙트를 또한 역시 굉장히 잘 써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타이틀 보고 앱스트랙트 보고 그림 같은 거 좀 보고 이런 식으로 논문을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를 굉장히 이 요약문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죠?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죠. The reader can decide whether or not to read the whole article. 그죠? 앱스트랙트 딱 봤을 때 이거 별로네. 별로 흥미가 안 생겨. 그러면 안 읽고 넘어가는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이거 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쭉 다른 내용들도 읽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앱스트랙트를 보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The title and the abstract should stand on their own. 그죠?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many authors write the abstract last. 그죠? 제일 마지막에 쓴다. 그죠? 이건 요약문이니까 모든 내용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도 구체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컴팩트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면 앱스트랙트를 보고 독자가 이거 한번 읽어보면 하네 하면 당연히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을 읽을 거기 때문에 그죠? 인트로덕션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연구의 배경, 그죠? 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했는지, 왜가 들어가 있죠. 일단 why, 그죠? 왜가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주제가 뭔지 what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What is the topic,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그러한 주요한 내용들이 요 인트로덕션 부분에 담겨 있죠. 그죠?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어떤 문제를 이 논문에서 다뤘는지, 그죠? 배경이 무엇인지, 그죠? 이유가 뭔지, 그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인트로덕션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비슷하죠, 그죠? State how your work differs from published work, 그죠? 모든 연구는 그냥 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 기존 연구가 다 있죠. 다 선행 연구가 있죠. 본인이 한 연구든 다른 사람이 한 연구든, 그죠? 그래서 그 연구들과 기존에 이미 퍼블리시된 그런 연구들과 내가 한 연구가 혹은 이 논문에 나온 연구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죠. 그죠? 그게 그거야말로 결국 이 논문의 독창성이니까요. 그죠? 뭐 비슷비슷한 내용 나와 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 다 담겨 있는 요 세 가지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익스페리멘탈 또는 뭐 메서드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뭐 실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누가 이 실험을 재현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현할 수 있게끔 상세한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디테일하게 실험 방법, 그죠?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썼는지 뭐 이런 등등등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적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랩 노트를 상세하게 잘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각 연구실에서 실험하실 때 매일매일 랩 노트 쓰시잖아요. 그죠? 그 랩 노트를 상세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물론 연구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죠? 요즘은 과제를 수행하면은 진짜 연구 랩 노트를 진짜로 수행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나라 옛날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몇 주 후에 또 연구 윤리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연구 랩노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내용을 보고 익스페리멘털 섹션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죠? 거기 내용이 다 적혀 있잖아요.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웨잉 해가지고 뭐 실험을 했는지 등등등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으면 그 데이터도 역시 랩노트에 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죠? 적어놓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장치로 얻은 로 데이터랑
그 랩노트 부분의 데이터하고 딱 맞게 잘 작성을 해놔야 되는 거죠. 다음 리절트, 그죠? 리절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적는 거죠, 그죠? 실험 데이터를 보통 그림이나 표의 형태로서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통 리절트 앤 디스커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 자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 설명은 그냥 팩트죠, 그죠?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보통은 디스커션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테이블이나 이제 피겨의 형태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처음에 이 논문에서 알고자 했던 주제, 그죠? 기본 가정,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잘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피겨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피겨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겨 자체를 딱 보더라도 아 이게 어떤 데이터구나, 그 피겨랑 그 피겨 밑에 달려 있는 그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캡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캡션에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잘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본문을 따로 읽지 않더라도 그 피겨만 딱 보더라도 아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얻었네라는 게 쉽게 판단이 되도록 그래서 피겨를 또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저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부분 할 때 피겨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따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뭐 리절트랑 디스커션을 같이 쓰는 논문들이 저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스커션은 이제 말 그대로 어, 우리가 얻은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죠? 그거의 의미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어, 나타내는 부분이 디스커션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기존의 expectation, 그죠? 예상한 거랑 맞는지, 혹은 기존에 알려졌던 문헌에 알려졌던 내용들과 잘 부합하는지, 그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어, 앱스트랙트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앱스트랙트는 말 그대로 전체 논문의 내용의 요약문이고 짧게 줄인 그냥 부분이고, 컨클루전은 뭐라고 그랬었죠? 이 전체적인 내용의 어떤 의의 그리고 나아갈 방향, 뭐 한계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게, 여기 보면 뭐 outline the next steps for further study,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연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컨클루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그죠?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쓸 때는 어, 어, 기존의 어떤 이 출판이 되어 있는 일들을 본문 내에 작성을 하는 경우에, 그죠? 참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 참고 문헌을 달아야 되죠. 참고 문헌에 조금 자세한 내용 안 나와 있죠, 그죠? 참고 문헌은 보통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참고 문헌이라는 게 너무나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분야, 여러분들이 본인 연구 분야의 어떤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얻어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참고문으로 달 수 있는 논문이 사실 너무나 많죠, 그죠? 그때 약간 룰이라고 할까요? 제가 박사과정 때 배운 걸 따르면은 보통 어떻게 참고문을 넣냐면은 몇 가지 룰이 있는데, 제가 배운 방식이니까 뭐 꼭 그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고 아마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께서 또 아마 지도해 주시는 또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 분야에서 알려진 사람들, 즉 내 논문을 리뷰할 만한 사람들, 내 논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만한 사람들의 논문은 최소한 한 개씩 넣는 거죠, 그죠? 분명히 내 연구랑 그 사람들의 연구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본인 논문을 빼뜨리면, 그죠? 참고 문헌을 안 넣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 연구랑 굉장히 관련이 밀접하게 돼 있는 어떤 다른 비슷한 연구를 누가 해가지고 그 논문이 저한테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됐는데 내 논문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어요. 참고문에 넣지 않으면 좀 뭐 기분이 좋지 않죠. 분명히 이 논문하고 내 논문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 참고문을 넣지 않았을까?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참고문헌을 제대로 검색을 안 했다든지, 그죠? 샅샅이 뒤져야 되는데 본인 연구랑 관련이 있는 논문들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배운 게 관련 분야에 그런 나름 이름이 있는 학자들은, 전 세계 학자들은
그 논문들을 최소한 가능하면 하나씩 이상을 넣어줘라.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트로덕션 연구 배경 부분에 넣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참고문헌을 넣을 때 최근 논문을 넣어라. 그죠? 물론 그것도 약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특정한 연구자의 논문을 참고문을 넣을 때 어, 그 연구자의 뭐 가장 예를 들면 유명한 논문, 그죠? 아주 좋은 뭐 네이처 사이언스급에 낸 논문을 참고문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논문은 굉장히 예를 들면 오래됐다면 굳이 그런 논문을 넣을 필요 없이 가능하면 좀 최근 논문, 최근에 출판됐으면서 좀 괜찮은 저널에 출판이 된 그런 논문을 넣는 게 좋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죠? 그 얘기는 그 연구자의 최근 연구 이런 결과들까지도 우리가 잘 뭐 참고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이 학계라는 게 특정 분야의 이 커뮤니티는 굉장히 좁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랜지스터, 유기 트랜지스터 이런 걸 했었으니까 이러면 유기 트랜지스터를 전 세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한 많아봐야 뭐 몇십 명, 뭐 이런 주요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관련된 사람들 혹은 그 연구실 출신 사람들이 어, 논문 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논문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게 어느 정도의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은 뭐 너무 찾기 힘든 논문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논문은 그렇게 참고문을 넣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참고문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 중에 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중요한 거 위주로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글을 쓰는 입장이고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우리는 논문을 최대한 많이 써서 좋은 논문을 많이 쓰고 싶어 하지만 독자는 가능하면 적게 읽고 싶죠. 그죠? 논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뭐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저널들을 뭐 정기적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읽어볼 만한 우리 분야에서 관련된 읽어볼 만한 논문들 쫙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뿌려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저도 바빠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못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괜찮은 저널에 실린 제 연구 분야와 관련돼 있는 그런 논문만 찾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읽으려면 하루에 뭐 몇 편씩을 계속 읽어야 돼. 저도 못 읽는데 학생들이 그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쁜데 다들 각자 연구가 또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따라가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연구 비슷한 분야에서도 그 분야 자체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기 때문에 논문 읽을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그리고 좀 괜찮은 저널에 나온 논문만 보고 그죠? 제목과 그냥 초록 정도만 보고 대충 넘어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네 그냥 이런 논문이 있네 정도로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연구 주제만 일단 정리하는 정도로. 클러터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장황한 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읽을 시간도 없는데 뭐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논문 쓸 때 너무 장황하게 읽으면 잘 안 읽힌다라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좋은 쉬운 표현으로 쓰는 게 좋다. 그죠? 여기 보면은 뭐 omit empty phrases such as 이런 표현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as already stated 예를 들면 앞에 어떤 문장을 썼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어쩌다라고 쓰면 굳이 앞에 이 문장이 써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it has been found. 저도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뭐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그죠?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주 뭐 흥미롭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긴 한데 굳이 약간 쓸데없는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통 그리고 뭐 인오더라는 건 이제 뭐 뭐뭐 하기 위하여 하면 뭐 투부정사 쓰잖아요. 투 어쩌고 이렇게 쓰잖아요. 동사. 투 이렇게만 써도 똑같은 의미인데 굳이 in order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in order to 하는 거는 쓸데없는 표현이다. 그죠?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뭐 이렇게 쓰냐. 그런 의미예요. 안 그래도 바빠가지고 읽을 시간도 없는데 굳이 문장을 길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fresh eyes라는 건 뭐냐면은 논문의 주저자가 되면은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 교수님과 계속 수정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본인 스스로의 논문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 뭘 고쳐야 될지가 잘 안 보인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꾸 똑같은 논문 계속 읽다 보면은 안 보여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프레시 아이죠, 그죠? 마치 새로운 글을 보듯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After a while, it becomes difficult to see errors. 그죠? 자꾸 보다 보면은 뭐 오타나 이런 것도 잘 못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죠. 그죠? 한번 논문을 수정한 다음에는 조금 시간을 두면은 약간 또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논문의 저자로 들어가 있는 공저자들, 그죠? 같은 연구실에 있는 뭐 서너 배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저자들도 논문 수정에 참여하게끔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어, 어, 고칠 게 꼭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은 not uncommon to have over 20 draft before submitting. 그죠? 보통 수정 한 번 하는데 지도 교수님과 왔다 갔다 수정을 20번 이상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제가 겪은 게 이제 이 포스닥 할 때였는데 아이사드 교수님이 이제 논문 개요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반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포스닥 하는 동안에 그 연구실에 사람이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포스닥 박사과정은 거의 없었고 이제 대부분 포스닥이니까 40명의 포스닥이 각자 쓰고 있는 논문 개요가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두 개 이상이야.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80편이죠. 80편의 논문 개요를 교수님한테 제출하면 예를 들면 교수님이 볼 시간이 없죠. 그죠? 뭐 연세도 많으시고 올해로 따졌을 때 지금 연세가 교수님이 39년생이니까 80 몇 세시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10년 전이니까 70 몇 세셨잖아요. 그죠? 완전 할아버지인데 체력도 딸리고 그죠? 그 80 몇 편의 논문을 볼 여유가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한 논문당 수정을 못해도 10번, 진짜 많이 하면 20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논문은 교수님이 바쁘시니까 보통 뭐 해외 출장이나 장기간 출장을 가실 때 여러 편을 들고 가세요. 그죠? 80편 다 들어갈 수는 없죠. 다 들고 가서 당연히 없죠. 왜냐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한 편 수정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린대요. 그죠? 논문 개요임에도 불구하고 한 편 수정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오래 탄다 하더라도 많이 봐봤자 뭐 몇 편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논문 개요를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나면은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 심하면 몇 달이 걸려요. 그죠? 몇 달이 걸리는데 그걸 예를 들면 10번을 수정한다고 쳐봐요. 몇 달 곱하기 10번 하면 1, 2년이 걸리는 거죠. 그죠? 논문 하나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막 몇 년씩 걸리는 거야. 심하면. 진짜 심한 경우를 봤는데 뭐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되는 건데 정치적이라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교수님이 가장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연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논문 개요를 제출하면 교수님이 그거 먼저 보거든. 그죠? 교수님이 다른 논문보다 그 논문을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가능하면 좀 짧게 쓰면 좋고. 물론 논문을 길게 쓰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짧게 쓰기가 쉽진 않지만 가능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짧게 쓰면 아무래도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덜 들 테니까요. 약간 그런 약간 작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닥을 좀 짧게 1년 반밖에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여러 편 쓴 게 교수님이 좀 관심 있는 주제 위주로 조금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한 친구들 보면은 논문 하나 완성시키는데 막 3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닥을 엄청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뭐 4년, 5년. 그죠? 그러면 잡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제도 교수님이 그렇게 뭐 많이 하시진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하고 논문 수정할 때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는데 10번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뭐한 많아야 5번에서 10번 사이 그 정도 수정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이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어, 논문 수정하는데 학생이 논문을 저한테 주면은 뭐 바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몇 시간만 딱 들여가지고. 근데 어, 연구 그룹이 커지고 교수님이 바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좀 힘드니까요. 논문 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황한 문장이라 이런 거 웬만하면 피하고 간단하면서도 여기 뭐 short, simple, declarative
declarative sentence라고 돼 있죠. 그죠? 딱 간단하게 쓰는 게 제일 좋다. 그죠?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experimental section 부분을 쓰는데 예를 들면은 the temperature control is important in order to 여기 인오도 나왔네. to maintain the system isothermically. 그죠? 아, 아이소텀이란 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여러분 물리화학 시간에 저도 물리화학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그죠?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템퍼러처 컨트롤이 중요하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아까 배운 대로 in order란 말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빼자. 라는 거죠. 조금 간소화됐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the temperature was maintained at 30 degrees C 이렇게 그냥 isothermically 뭐 이런 말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30도였다 라고 하면 이제 일정하다는 소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단한 표현으로 써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어, 고상한 용어나 뭐 이런 표현들 그죠? 약간 쓸데없는 표현들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또 예시가 나와 있네요. 보면은 뭐 아까 배웠던 거죠. as can be seen 이런 말. 이미 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반대로 그죠? 이런 말 굳이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빼버려. 그죠? the three spectra exhibited an identical profile. That is no difference 어쩌고. However, the spectra was shifted by the effect of differences in physical properties between samples. 그죠? 일단 이 표현 없애버리고 그다음 더 줄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지금 요 첫 번째 요 부분 문장과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 굳이 괄호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준 거죠.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더 축약을 하면 figure 어쩌고 number shows three spectra that differ only in baseline. 그죠? 베이스라인만 좀 다르고 다른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형태나 이런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 베이스라인만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 the spectra were shifted by 어쩌고 저쩌고 difference in physical property라고 되어 있잖아요. physical property가 달라서 약간 이, 이 베이스라인만 다르지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굳이 이걸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다음 논문 작성을 뭐 거의 다 했어요. 그죠? 제가 그 제 아웃라인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보통 논문을 주제를 정하고 이제 개요 쓰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저널에 낼지를 타겟을 정하죠. 그죠? 이 정도 수준의 결과면은 어느 저널에 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 저널 정할 때, 그죠? 중요한 팩터가 뭐가 있을까? 당연히 임팩트 팩터 뭐 중요하죠. 레피테이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분야 사람들이 많이 읽는 저널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중요하고 근데 어, 또 가끔 고려할 부분이 이제 물론 지도 교수님이 이야기지만 레퍼리로 참여한 그런 저널이면 약간 좀 더 고려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저널에 약간의 봉사를 한 거니까 그런 거 좀 있고. 딴 거는 사실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주로 중요한 게 얼마나 퀄리티 있는 저널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저널을 정하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라는 게 또 뭔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임팩트 팩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다른 저널에서 얼마나 많이 참고문헌으로 사용이 됐느냐. 그죠? 즉, 그 특정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평균적으로 이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참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죠. 그죠? 물론 임팩트 팩터 자체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고려를 하긴 해요. 이 수치 자체보다는 어떤 분야 내에서의 그 저널의 어떤 랭킹이랄지 이런 것도 다 최근에는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임팩트 팩터가 일단 숫자로 딱 보이니까 그죠? 가능하면 이 수치가 높은 저널에 당연히 논문을 출판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회나 혹은 뭐 이제 저널 중에서 약간 이제 파이렛 저널, 그죠? 약간 해적 저널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데가 많이 있죠, 그죠? 이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널이 굉장히 돈이 되는 장사예요, 그죠? 저도 요 저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나서는 저널을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싶더라고. 그죠?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저널 출판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저널에 논문을 예를 들면 내기 위해서 뭐 특정한 저자들이 논문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논문은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제출을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에 논문 심사는 관련 분야 역시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알아서 해줘요. 나는 오로지 출판만 해주는 거야. 출판만. 근데 요즘 저널들의 또 추세가 뭐냐면은 오픈 억세스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전 세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오픈 억세스로 출판을 하거든요. 그럼 뭐야? 그 오픈 억세스 출판한 저널들은 돈을 받아요. 논문 저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요. 적은 경우는 뭐 100만 원대에서부터 한 3, 400만 원까지 받아요. 논문 한 편 내는데. 그러니까 약간 돈으로 그러니까 논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으로 논문을 사는 거고. 그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몇백만 원씩 버는 거고. 그죠?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논문을 누가 내고 심사도 알아서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그냥 보너스를 좀 주고. 그러니까 이 저널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도 마찬가지예요. 뭐 와일리나 뭐 엘저비어 이런 저널들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걔네들이 돈을 벌고 또 뭐예요? 그 저널을 읽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 저기 저널에 접속할 수 있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에 팔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예를 들면 네이처 관련된 저널들을 다 보려면은 한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 뭐 못해도 한 수천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출판사들의 횡포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주요한 출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엘저비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횡포가 심해가지고 뭐 본인 출판사에서 나오는 저널을 무조건 다 구독해야 된다. 그죠? 대학들마다. 그래서 한 대학들마다 뭐 몇 억씩 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특히 독일에서 그게 좀 심한데 독일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아예 거부해 버렸어요. 그죠? 니네 이제 구독 안 하겠다. 그리고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웬만하면 엘자베에 너무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출판사하고 이제 학계 간에 막 싸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비싸니까 그죠? 저널 구독하는 게 너무 비싸요 사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사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로운 저널 그런 문제도 한편에 있고 이 저널 장사가 돈이 되니까 새로운 저널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MDPI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출신의 어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몇몇 분야에서 그게 워낙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담이었지만 어쨌든 저널을 또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명한 저널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좀 새로 생긴 저널이면은 좀 이게 괜찮은지 명망 있는 사람들이 좀 논문을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나 혹은 지도 교수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ethical issue. 뭐 ethical issue는 이제 뭐 뻔한 얘기죠, 그죠? conflict of interest가 혹시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밝혀야 되고, 뭐 펀딩 소스 어떤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연구 논문 쓸 때 당연히 써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남의 그림을 베끼면 안 되죠. 그죠? 남의 논문에서 그림 혹시 따서 쓸 것 같으면은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받는 거 절차는 어렵지 않은데 보통 이제 리뷰 논문 같은 거 쓸 때 다른 논문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건 다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죠? 허락을 받을 때도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데 돈을 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연구를 하면은 뭐 동물 실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관련된 또 이슈들을 또 문제 없도록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 쓸 때 이 논문의 형식이 또 저널들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 형식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저널들마다 또 참고문을 쓰는 형식도 다 다르고 뭐 그림의 캡션 다는 형식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특정한 저널은 뭐 특정한 그 뭐야 템플레이트를 쓰게 만드는 저널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잘 따라서 논문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영어가 특히 문제가 혹시 될 수 있으니까 보통 아마 지도 교수님께서 아마 영어 교정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조금 더 좋은 저널일 때는 아무래도 영문 교정을 한번 받고 제출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저널은 요즘 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인터넷으로
논문을 제출하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그죠? 보통 그냥 논문 파일만 딱 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들을 따로 입력을 해야 돼요. 논문 제목, 요약문, 저자들 다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파일들, 그죠? 논문 메인 텍스트랑 뭐 이제 서포트 인포메이션 같은 게 있으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보통 제출을 하죠. 그다음에 뭐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고요.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제대로 제출됐는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논문이 파일이 잘 제출이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하시고 제출을 하죠. 그다음에 뭐 이건 똑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죠? 뭐 에디터나 리뷰어들이 뭐 당연히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니까 그런 거를 잘 확인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건 뭐 똑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논문을 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논문을 보통 내면요. 일단 에디토리얼 오피스 혹은 에디터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논문이면은 충분히 독창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심사 받을 만 우리 저널에서 한번 괜찮은지 심사위원들한테 보내가지고 심사 받을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한테 그냥 이메일로 뿌리는 거예요. 그죠? 보통은 적으면 한 네다섯 명부터 한 뭐 심하면 한 여덟, 일곱 여덟 명까지 이제 뿌려요. 그죠? 이건 이제 제가 리뷰를 하라고 받은 이제 요청을 받은 건데 저한테 이제 온 리뷰인데 여기 뭐 ACS AMI에서 저한테 이제 2019년에 이런 논문을 좀 리뷰해 주세요 하고 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리뷰를 하고 싶으면은 억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쁘고 귀찮으면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죠? 보통 리뷰를 하면은 뭐 그것도 역시 저널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한 3명 정도의 리뷰를 받으면 에디터가 결론을 내려요. 그죠? 그 3명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에디터가. 3명 다 오케이 하면 당연히 쉽게 오케이 할 거고 혹은 뭐 2명은 오케이인데 1명은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1명은 오케이 있는데 2명은 노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네거티브한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3명 그 심사위원들의 보통 한 3, 4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에디터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에디터가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시간이 좀 걸리죠. 요즘 저널들은 이제 심사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뭐 재료나 소자 이런 쪽에서는 뭐 한 평균 한 2주 정도? 2주? 짧고 뭐 한 1, 2주에서 한 2, 3주 정도? 길면 한 달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 시간에 보통은 심사 결과가 일단 나오죠. 그것도 분야마다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수학 분야 이런 데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리뷰를 혹시 해보신 학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내용만 읽어보고 이게 충분히 독창적인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실험을 다 다시 해보진 않잖아요, 그죠? 해볼 수도 없을 거고. 근데 수학 분야는 그걸 다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뭐 증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짧아야 한 3개월, 그죠? 심사 기간이 3개월, 뭐 길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논문 하나 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마다 이것도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사위원들은 보통 이 정도 숫자들 뭐 많은 경우는 진짜 많은 경우는 한 7, 8명까지도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어떤 심사위원들을 보통 에디터가 정할까? 보통은 그 저널에서 심사를 좀 해본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만한 이 사람들 풀이 있어요. 그 심사위원 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심사위원 풀이 있고요. 그 중에서 고르는 거고 보통. 그 다음에 저희가 논문을 쓸 때 커버레터에다가 혹은 뭐 저널 웹상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좀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추천을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보통 한 명 정도는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추천은 우리가 추천할 때는 우리랑 조금 친분이 있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을 보통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로 한 명 정도는 골라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 풀에 있는 사람들에서 고르고요. 그리고 이 뭐 너무 바쁜 사람한테는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쁜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명한 학자들, 그죠? 굉장히 유명하고 좀 나이가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잘 안 보내고 보통 리뷰는 그래서 조금 젊은 연구자들, 젊은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많이 가는 편이죠.
저기 막 나온 대로 뭐 someone that you nominated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도 간혹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 논문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단순히 한 서너 명 학자가 결정하는 것만 가지고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인 와이사드 교수님은 이 피어 리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워낙 똑똑하고 천재다 보니까 이 적이 많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본인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논문을 내면은 혹시 그런 사람이 심사위원 들어가면은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는 한 번도 논문 리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박사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논문 어떻게 보면 쓴 그런 것도 있었는데 포스닥은 오히려 포스닥 때는 와이스타이 교수님은 박사 지도 교수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인데 논문을 내면 막 심사위원이 한 다섯 여섯 명이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리뷰가 와요. 막 엄청 긴 몇 페이지씩 적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지도 교수님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의견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워낙 그거에 특정 뭐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몰레큘러 일렉트로닉스다라고 하면은 지도 교수님은 딱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힘들게 논문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걸 되게 심사가 오히려 더 하시하게 와가지고 이게 좀 피어 리뷰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피어 리뷰 기간 동안에 논문 아이디어를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일부러 심사를 오랫동안 끌고 그 아이디어로 비슷하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논문을 내는 거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사실. 왜냐면 심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아이디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진짜 특출난 아이디어가 나오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디어 뺏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리뷰 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통 2, 3주 정도를 보통 많이 주고요. 그죠? 뭐 그런 뭐 특별한 얘기고. 그다음에 리뷰가 끝나면 그다음에 뭐 혹시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뭐 이제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주제가 독창적인지 아닌지 기존 문헌들과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잘 보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뷰어 심사를 받아보면은 보통 뭐 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커렉션할 부분들 이런 것들 보통 제안을 많이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혹시 뭐 표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에디터한테 알려야 되죠. 그죠?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죠? 그 논문 심사를 하면서 그 저자들이 쓴 기존의 논문들을 또 찾아보는 경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보면 기존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 근데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다른 저널에 또 내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논문은 당연히 리젝을 주고 에디터한테 따로 알려야죠. 이 논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표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사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제출하실 때 한 저널에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저널에 제출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 두 저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수없게도 그 두 저널에서 심사위원한테 쫙 뿌렸는데 심사위원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논문이 다른 저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에서도 몇몇 대학에서 어떤 교수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저널에서 그 교수한테는 평생 그 저널에 논문을 못 내게 만들어요. 제 기억에 수년 전에 한 연세대학교 어떤 과 교수가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어떤 저널에서 완전 그냥 어, 중지가 된 적이 있어요. 평생 못 내게끔. 그죠? 그래서 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저널에 내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뷰어 리포트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심사를 하는 거죠. 이걸 논문을 읽어보니까 뭐 이러이러 하더라.
이거 뭐야? 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에디터인가 봐요. 에디터한테 이 논문이 표절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죠? 이 논문이 기존에 2006년에 딴 저널에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So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authors do not even mention in the manuscript subtitle. 다른 논문 딴 저널 내놓고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제 심각한 표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절차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죠? 일단 논문 내면 에디터가 판단을 해서 에디터가 그냥 보기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리젝하는 경우도 가능 있고요. 그죠? 사실 많이 있죠, 요즘은. 워낙 논문들이 많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사 받아가지고 에디터가 결정 내려가지고 어, 이 추가적인 수정을 통해서 억셉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리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리뷰어가 뭐야? 이거 제가 낸 논문이네요. 제가 낸 논문인데 이 논문을 이제 ACS AMI 냈는데 보니까 리뷰어가 이제 이런 코멘트를 남겨준 거예요. 이 논문이 이러이러하더라.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억셉된 적이 있는데, 어, 그다음에 뭐 리뷰를 리뷰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긴 커멘트들을 하나하나씩 잘 이제 답변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시 리뷰어가 다시 재심사를 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답변을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죠? 뭐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잘 수정이 되면은 이제 그 수정된 내용을 같이 이제 에디터한테 이제 다시 제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심사위원들의 이 코멘트에 따라서 잘 설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제가 쓴 건데 뭐 리뷰어가 이런 코멘트를 남긴 거예요. 그죠? 뭐 그림 3F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달라.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리뷰어가 뭐 그림 7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뭔가 넣어야 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죠? 이런 설명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설명을 해서 제출했더니 다행히 쉽게 이제 억셉을 해준 거예요. 에디터가 뭐 충분히 잘 설명이 된 것 같네요. 이제 수정이 잘 된 것 같네요. 하고 판단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다 이제 억셉이 되고 나면은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갤리 프루프라고 부르는 건데 어, 완전 마지막 출판되기 직전에 어, 최종적으로 혹시 오타 같은 게 없는지 뭐 그림이 혹시 이상 없는지 이런 걸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판이 되면 기분이 좋죠. 하루 정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연구를 또 지속해 나가서 하시는 거죠. 그죠? And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이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출판되는 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연구를 하셔서 논문을 쓰시게 될 텐데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논문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